그 어떤 책도 읽히지 않던 그 지옥철에서 자기계발서가 읽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보면 이런 거예요. 당신 지금 근로소득의 지옥 속에 살고 있지. 너만 그렇게 살고 있다. 탈출하면 매달 1,000만 원의 자동 수익을 실현하면서 천국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을 긍정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항상 천국은 미래에 있어요. 항상 여기를 떠난 곳에 있고 100억을 번 다음에 있고 나도 이 지옥철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돈 생각이 잔뜩 있으니까 그때부터 전 자기계발 덮었어요.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읽으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불행해서. 예, 우리가 돈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 기준으로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면서 돈을 더 버는 상태로 가야 돼.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내 삶은 지금 잘 되고 있어. 저는 그 삶은 엄청나게 취약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 내 시간을 돈으로만 평가한다면 내 삶은 그 누군가의 삶에 비해서 너무 열등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 20년치의 돈을 물려받고 시작하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해야 한다는 삶의 숙제들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데도 내 자신은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은 기분 말이죠. 해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거기다 SNS로 유명해진 사람들, 한방에 부자가 된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그동안의 나의 노력은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말들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잡음 많은 세상 속에서 남들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지 않고 나만의 주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명료한 자기만의 관점으로 담백하지만 또렷한 글을 쓰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주변의 잡음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주관대로 내 삶을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지우입니다. 네, 정지우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팬인 분들도 저희 채널에 좀 꽤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정말요? 네. 네, 혹시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구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지우라고 하고요. 지난 한 10년 이상 꾸준히 책을 쓰고 글을 쓰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춘인문학이라는 책을 시작으로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 절망이 없다, 그리고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책까지 공저를 포함해서 한 20권 정도를 이제 꾸준히 매년 한두 권씩 출간을 해온 작가이자 이제 문화평론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해왔었고요. 한 4년 전 정도부터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로도 일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작가이자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 다양한 정체성으로 또 살아가고 계신데, 우선 작가님의 삶이 저는 좀 흥미롭게 보였어요. 일단은 보통 이제 변호사를 하시면서 법 관련된 어떤 저서를 쓰시는 분들은 많이 저는 봤거든요.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반대로 작가 활동을 하다가 변호사를 하시는 경우는 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로를 만드신 경로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한 20권의 책을 내셨다. 공저를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30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20대 초반 대학생 때 첫 책을 내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때는 대학생이셨고 그때 등단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었죠. 그렇죠. 네. 어떻게 책을 내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한 15살 정도 때부터 이 소설가가 꿈이었는데요. 근데 제 꿈은 소설가 중에서도 이제 그 당시 많은 청소년들이 꿈꿨던 것처럼 이 판타지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요? 네. 제 주변에도 판타지 소설을 쓴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연재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정말 책을 출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도 이제 판타지 소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판타지 소설가가 돼야겠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15살 무렵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15살 무렵부터. 그렇죠. 진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게임 좋아하고 판타지 소설 좋아하는 이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어떤 게임을 했는데 게임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와, 근데 이 게임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데 게임을 이제 엔딩을 보고 나니까 한 일주일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하다가 이거를 한번 소설로 써봐야겠다. 내 방식대로. 근데 소설을 쓰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 후유증이 해결되면서 게임에서 끝난 세계가 나에게 이어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밤마다 집에 가면 야자 끝나면 소설 쓰고, 집에 보통 저희 때 12시에 넘어서 집에 갔으니까 3, 4시까지 소설 쓰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대학교도 국문학과를 선택해서 가게 됐고 네. 소설가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판타지 소설만 쓰다가 조금씩 이제 본격 문학의 세계도 알게 되면서 당시에 뭐 어쨌든 간에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막 신춘문예 같은 것도 많이 내보고 그러셨구나. 했었는데 한 50번 떨어졌을걸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내가 뭐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뭐 한 10년 열심히 쓰면 네. 등단도 하고 소설가도 돼서 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까? 그래서 뭐 실제로 소설가가 되신 분들도 보면 꼭 내가 소설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그래도 글 쓰는 걸 한 지난 10년간 좋아했고 또 대학에 와서 보니까 특히나 뭐 철학, 뭐 인문학 관심이 너무 많이 가서 네. 뭐 정신분석 이런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냥 그런 걸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무렵에 내가 좋아하는 인문학 책을 썼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커리어의 뭐 시작이 네, 돼버린 네. 거죠. 근데 대학생이 쓴 인문학 책을 이제 네. 세상에 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 무게감을 느끼면서 잘 읽어줄까 하는 걱정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20대 때 책을 그 뒤로도 몇 권을 냈는데 필명으로 계속 출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제 이름도 지금 본명이 아니거든요. 아, 예. 정지우 작가님이 그쵸, 이제 예. 필명으로 그렇죠. 그때부터 활동을 하신 거군요. 네, 필명으로 내고 주변에서도 저랑 정말 친한 친구한테 말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활동을 비밀로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뷰 하나도 안 하고 강의 요청이 와도 하나도 안 가고 진짜. 저의 모든 것을 숨긴 채로 어떻게 보면 얼굴 없는 가수처럼 얼굴 없는 그렇죠. 작가로 예. 활동을. 오로지 책으로만 승부를 아. 보겠다. 약간 이런 좀 청춘의 패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당시 분위기가 조금 중년 이상의 지식인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던 시기였었고 네. 20대 뭐 이런 친구들이 책을 내거나 하면 좀 너무 치기 어리게 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쟤네들이 뭘 알겠어. 쟤네들은 뭐 신문사에서 2030 칼럼 코너에서만 약간 청년의 목소리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쓰는 거지. 저들이 어떤 우리 사회의 본격적인 담론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미숙하다. 이제 이런 시선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그런 시선을 좀 의식을 해서 그런 평가를 별로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 얼굴을 비밀로 하자. 예, 모든 걸 내 나이도 비밀로 하자라고 했고 제가 실제로 활동을 좀 이렇게 방송도 나가고 했던 거는 30살 넘어서부터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 나이로 30살 넘어서부터. 맞아요. 예. 그때 그래서 필명 지우라는 필명을 이제 쓰기 시작하신 거고 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그런 인문학 책과 어떤 사회 담론에 대한 책들을 계속 쭉 내셨더라고요. 분노 사회, 인스타그램엔 절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담론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춘 인문학을 출간할 때도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서 이 청춘 담론이 되게 유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뭐 88만 원 세대 맞아요. 이런 책들 나오고 그리고 조금 결은 다르지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네. 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청춘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던 때였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청춘이었으니까 그런 책들을 이제 읽어본 거죠. 근데 이제 읽어봤는데 일견 공감 가는 면도 있고 또 일견 동의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제가 청춘을 보내던 20대 당사자로서 약간 그 책들에 다 담기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좀 다른데? 맞아요. 일면은 맞지만 내가 청춘인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그렇죠.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책을 쓰면서도 내가 생각한 당시 어떤 청춘의 어떤 세태라든지 이런 관점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었던 거고 처음부터 뭐 분노사회 같은 책들도 뭐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이 사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약간 또 특히 당시에는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요즘보다 더 어떤 좌우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또 이게 어떤 좌우 대립 속에서 내가 앞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사회를 바라보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관점이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거죠. 네. 우파 담론, 좌파 담론, 보수 담론, 진보 담론 열심히 읽어봤지만 둘 다 제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발언을 하게 됐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담론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우 작가님 그 SNS를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네. 매일매일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가벼운 글이 아니라 저도 느끼고 있는 어떤 지점들을 딱 꼬집어서 이렇게 잘 풀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작가님만의 이런 관점이 있는 이런 글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매일매일 올라오는 게 지금만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그 고등학생 때부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글을 쓰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판타지 소설을 썼죠. 매일 집에 가서.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당시 제일 재밌는 일이었어요. 대학생 때부터는 조금 의식적으로 썼죠. 왜냐면 내가 작가가 될 건데 뭐 피겨스케이팅 선수 되려고 한 사람은 매일 피겨스케이팅을 타잖아요. 그럼 작가가 되려고 한 사람은 매일 글 쓰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식적으로 매일 쓰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매일 뭐라도 쓰자라고 쓰다 보니까 이제 되게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매일 그렇게 새로운 소재로 글을 쓴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쓰시는 내용들이 좀 사회적인 담론이나 관점을 담는 건데 매일 이제 라이브하게 이렇게 발행이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진 않을까? 내 생각이 좀 짧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시나요? 어떻게 계속 매일 발행할 수 있는지. 근데 저 같은 이제 N 스타일들은 항상 생각이 많거든요. 앉혀놓으면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쭉 쓰더라도 네. A4 10장은 금방 쓰거든요. 그쵸. 네. 사실 뭐 처음에 글 쓸 때는 그냥 아무거나 쓴 거죠. 그리고 블로그 같은 데 쓰고 나면 너무 이상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블로그를 폐쇄하고 새로운 블로그를 열고, 그래서 제가 20대 때 열었다 닫았다가 블로그 한 10개 있습니다. 아 정말요? 다 닉네임도 다르고. 아, 예. 작가님도 그랬구나. 그럼요. 예, 그래서 온갖 이야기들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외부에 공개되면 큰일 난다. 네. 해커가 협박하면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쓰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좀 완성도 있는 글을 쓰게 네. 된 거는 뭐 30 넘어서 이후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쓰게 되는 거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적인 담론만 쓰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거의 아무거나 써요. 뭐 육아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네. 오늘 일상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뭐 인터뷰를 오게 되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또 쓰게 되기도 하고, 뭐두 분이 참 다정해 보이진 않더라 뭔가 뭐 이렇게요. 근데 내가 안 보이는 곳에는 엄청 다정하겠지 뭐 이런 걸 쓰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난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뭐 북토크의 경험 같은 것들 쓰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막 쓰는 건데, 그 와중에서 뭐 사회적으로 생각이 들면 쓰는 거고요. 특히나 뭐 요즘에 뭐 청년 세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도 항상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쓰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게 좀 걱정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뭐 사회적인 발언을 했을 때 맞아요.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가 뭐 실수한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이 걱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매일 쓰면 걱정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어제하고 나는 또 다르거든요. 1년 전과 나는 또 다르고 3년 전과 나는 또 다르잖아요. 그날 내가 느꼈던 것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만약 누군가 반박을 하더라도 그 비슷한 반박 내용을 제가 언젠가 쓴 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생각이 계속 달라지는 사람이고 인간이니까. 네. 또 당연히 인간이 모순된 점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매일 글을 쓰면 1년에 한 300~400편을 쓰는데 그걸 다 읽은 사람도 없고 그러면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나는 예전에 나도 그런 관점을 쓴 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된 생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마 맞아요. AI도 생각이 달라질걸요. 네. 새로운 정보를 네. 학습하면서. 그러니까 로봇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인간은 당연히 다른 거고요. 특히나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 세계도 달라지고, 또 결혼을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후가 달라지고, 아들을 키우거나 딸을 키우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사회적인 경험도 내가 직장을 다니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맞아요. 뭐 연봉을 3,000 벌다가 5,000 벌면 또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나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느낀 점을 글로 그냥 증언처럼 남기는 거죠. 역사 자료처럼. 저도 글쓰기를 그냥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SNS가 개인의 어떤 미디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네. 오히려 글을 뭔가 쓰기가 좀 부담스럽고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들이 다 보는 곳에 네. 내 생각을 이렇게 올려도 되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뭐 유명인들은 뭐 예전에 했던 발언 하나 가지고 갑자기 나락을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심스럽고 내가 말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약간 이런 좀 눈치를 보게 되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렇게 매일매일의 내 생각을 증거처럼 남기면 그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하시면서 말을 하시다 보면 정말 그 단어를 하나 집어내서 딴지를 거는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저처럼 굉장히 긴 글을 매일 쓰면 사실 읽는 분들도
좀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걸 못 쫓아오기 때문에 처음엔 저 사람이 쓰는 걸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읽으면서 따라오다가 이거 공격해야지. 근데 이거를 매일 새로운 주제로 매일 네. 다른 걸 계속 쓰다 보니까 따라오다가 이제 관심이 지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제 독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 처음에 뭐 글이 마음에 들어서 읽었다가 네. 너무 매일 올리니까 이거는 읽는 속도와 쓰는 속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느낀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그런 소재들에서 나의 그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으세요?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글을 매일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 제가 혜민님께 매일 100만 원 줄 테니까 매일 글 한 편 쓰세요 하면 10년 동안 매일 쓰실 수 있을걸요. 100만 원 괜찮네요. 네, 글 한 편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떤 글을 쓸지를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뭐 오늘은 의자를 소재로 써볼까? 오늘은 책을 소재로 써볼까? 오늘은 뭐 전등을 소재로 써볼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쓸 말들이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렸을 때 전등 깨트렸던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억의 창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접속만 하면 사실 쓸 소재는 무궁무진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랑 이야기를 하셨으면 오늘 정주효 작가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거나 혹은 뭐 좀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이런 점들이 있으면 또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쓸 내용은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쓰기 귀찮기도 하고 쓰기 싫기도 하고 쓸 이유가 없기도 하고 뭐 써봤자 누가 알아주겠어, 써봤자 그게 뭐 돈이 되겠어. 또 극도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잖아요. 그쵸. 뭐 내가 글 써서 올린다고 팔로워가 늘겠어, 뭐 등등등 생각을 하면서 글을 안 쓰는 것뿐이지. 쓰려고 하면 쓸 수 있고 네. 그것이 또 습관이 되면 더군다나 그냥 밤에 오늘 뭘 써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떤 글이든 한 편 정도 사실 쓸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러나 안 쓸 뿐인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뼈를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미 이제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책도 이제 많이 내신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이제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그 얘기가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광고를 듣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인터뷰 콘텐츠나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을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요즘사처럼 팟캐스트로 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팟캐스트를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편집 툴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스포티파이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요즘사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해보세요. 저도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스포티파이. 작년에 퇴사하고 유튜브를 한 6개월 하다가 저 알아요. 네, 도저히 편집 이런 거 못 해먹겠다라고 안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스포티파이 가입하고 싶어지는데요. 예전에 팟캐스트도 하셨다고 제가 어디 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맞죠? 팟캐스트 저는 이제 편집 때문에 더는 그쵸? 못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늦게 변호사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또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신 거세요? 사실 뭐 제가 북토크나 강의 같은 데 가면 거의 매번 듣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작가 하다가 변호사가 되었느냐, 네. 이제 이런 질문들을 거의 매번 듣고 있는데 네. 이게 매번 답할 때마다 답이 달라져요. 또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버전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서 제가 생각나는 거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이유가 절대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 작가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고자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네. 그 고민은 하루 이틀의 고민 아니었어요. 그렇죠. 특히나 제가 이제 작가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20대를 거의 통으로 보냈고 어떻게 하면 더 글을 쓰면서 살까라고 하다가 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국문학과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국문학과 대학원을 가서 난 계속 공부하면서 글 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대학원 2년을 다녀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공부가 아닌 거예요. 예, 저는 국문학과 가서 뭐 현대 비평을 공부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좀 섹시한 현대 문화 비평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줄 알았는데 네. 당장 이제 봐야 되는 거는 한자어로 된 옛날 문학들인 거예요. 그쵸. 뭐 약간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고 이제 2년 있다가 나오니까 이제 거의 30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하지? 내가 평생 그냥 계속 글만 쓰면서 70살까지 살아갈까?
혹은 뭔가 내가 다른 것들을 내가 겁내서 안 해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는 지난 10년 동안 저 사회 현실로 나가는 게 두려워서 계속 이 학교에 붙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하면서 거의 10년 정도 학교 앞에 살았었고 네. 학생이라는 신분이었고 학교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가장 아늑함을 느꼈었고 동기들은 다 이제 사회 현실로 떠나서 치열하게 출퇴근하면서 뭐 직장 상사 때 이런 비유도 맞추면서 저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저기로 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 삶으로 가는 게 단순히 무섭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삶은 후회할 것 같은 거죠. 좀 다른 사회 현실을 내가 나가보자, 부딪히고 좀 깨져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인문학 공부하면서 인생에 대한 성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가 이론으로 습득하고 정립한 것을 증명하고 내 삶에서 실천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30에. 30에. 처음으로 토익 학원을 가봤고요. 네, 처음으로 토익 점수를 따봤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로스쿨을 가게 됐던 거는 약간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제 여동생이 네. 저를 보면서 오빠야 뭐 작가 한다더니 대학에서도 그냥 논문도 안 쓰고 나와가지고 뭐 하냐 이제 취업 준비하냐라고 하면서 그래 뭐 취업 준비해서 기자 되면 좋은데 로스쿨도 시험 한번 쳐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동생이 그때 로스쿨 다니고 있었거든요. 돈도 없는데 로스쿨 가서 뭐 어떻게 사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다니는 로스쿨은 전국에서 제일 싼 로스쿨인데 여러 가지 장점 제도도 많고 그게 돈이 안 많아도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되게 하고 자기가 와서 공부를 해봤더니 오빠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난대요. 뭐 헌법 공부 이런 걸 해봤더니 오빠의 책 생각도 많이 나고 뭐 와서 하는 거 맨날 읽고 쓰는 건데 네. 오빠가 오면 여기서 에이스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취업 준비하면서도 그래 로스쿨 시험이나 쳐볼까 쳐봤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그래 나 로스쿨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또 계속 이제 뭐 취업 준비하다가 네. 한 번 더 쳐봤죠 다음 해. 근데 그때 또 된 거예요. 그래 약간 여동생의 영향이 컸죠. 그래서 가보자 라고 해서 가봤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이 사회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과는 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모든 디테일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사고 팔 때도 법이 개입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만약에 이제 편의점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제가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면 뭐 소비사회의 뭐 소비자 주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겠죠. 그러다가 이것의 어떤 뭐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는 뭐 계약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 새로운 프레임이 한 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뭐 형법 같은 거 공부를 하면 네. 저는 되게 이상했던 게 우리가 이 형사처벌 같은 거 네. 고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살인의 고의로 고의, 했느냐. 예, 뭐 과실로 했느냐, 네, 고의로 네, 네. 했느냐, 뭐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데 절도의 고의가 없으면 무죄인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제가 공부했던 인문학에 따르면 인간의 고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존재고 사실 환경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고 인간은 자기가 한 행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것들의 어떤 자기 안에 어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형사처벌의 영역에서는 고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보면서도 인문학과 대비도 해보면서 네, 네. 그럼 사실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고의를 어떻게 증명해? 막 이런 것들도 뭐 생각해보고 생각보다 재밌어서 이제 계속 다니게 됐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근데 또 하려면 로스쿨만 다녀서는 안 되고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 수험생 생활을 육아를 하면서 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같이 병행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제 주변 뭐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네, 많은 네. 분들이 너는 10년 동안 한 거라고는 읽고 쓰는 거밖에 없으니까 네. 당연히 로스쿨 가면 법학책 읽고 그걸 글로 쓰는 건데 너무 잘하지 않겠냐라고 너무 당연하게 믿었었어요. 근데 막상 로스쿨 갔더니 제가 첫 학기에 거의 그때 120명 중에 한 100등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법학이라는 학문이 저랑 그쵸.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다른 특히나, 학문인 거죠. 예, 수험 법학은 네. 제가 뭐 수험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거의 뭐 10년 만에 처음 쳐본 네. 거니까 뭐 책을 읽으면 이해는 되지만 이걸로 문제를 풀고 네. 맞추고 하는 게 너무 안 맞더라고요. 너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인문학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거의 그래서 이게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또 저희 아이도 태어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육아도 하면서 뭐 시험도 치고 근데 뭐 이 공부는 또 잘 안 맞고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저희는 그때 아내도 휴직을 하고 저도 공부만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활비랑 학비도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돈도 벌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네. 뭐 글쓰기 수업이나 뭐 칼럼 같은 것도 하고 아, 심지어 방송에 들어오면 방송도 나갔는데 그때 들어왔던 방송이 이제 전국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낙지를 잡고 네? 인문학 토크를 하는 그게 뭐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할 거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예, 그 출연자 대기실에서 막 시험 공부하고 다른 분들만 같이 술 마시는데 저 혼자 이제 시험 공부하다가 나가서 낙지 잡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시험 성적이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네. 그렇게 이제 1학기를 보내놨는데 이렇게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아내와 보내는 이 신혼 생활을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포기하고 내가 공부만 할 것이냐, 그것도 너무 후회할 삶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내가 그걸 공부해서 뭐 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죠. 맨날 100등만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가족들과의 이 가족과의 시간도. 시간도 잘 보내야 된다라는 네.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이제 효율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역으로 그 고민이 저한테 되게 최적화된 공부 방법을 찾아내게 만들어서 오. 성적을 약간 수직 상승시켜줬거든요. 2학년, 3학년 가면서. 그 비법이 뭔가요? 근데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건데 네. 저는 계속 글을 쓰고 책을 썼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저의 언어로 바꿔서 저의 책으로 만들어서 저의 요약본 형태로 다 만들어 놓으면 네. 이것은 내 지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경험적으로. 근데 실제로 저는 모든 과목에 전부 저만의 노트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강의하듯이 다 녹음을 했습니다. 아, 쓰고 강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작가로서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였죠. 그래서 쓰고 강의하고 이걸 녹음을 한 다음에 이 녹음 파일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제 어딜 가나 들었던 거죠. 아예 목욕시키면서 듣고 예, 아이랑 손잡고 놀이터 가면서 듣고 근데 또 주말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아내랑 아이랑 손잡고 바닷가 가면서 들으면서 바닷가 가고 예, 바닷가 가서 아이랑 또 놀아줘야 되잖아요. 네.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아빠의 부재를 너무 크게 느끼면 안 되니까 한 손으로는 이제 모래 파는 거죠. 모래성을 만들면서 한 손으로는 책 보면서 귀로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건데 어떻게 거의 뭐 보면 뇌가 반으로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제 좌뇌우뇌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간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찾아내고자 했던 거고 사실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으면 하루에 막 공부할 수 있는 시간 10시간, 13시간씩 되면 사람이 좀 늘어질 수 있잖아요. 그냥 그쵸. 시간 많으니까 책 5번 읽고 말자. 근데 나는 공부할 시간이 예를 들어 7시간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최대한 집중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육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버는 약간 이런 것들까지 하게 되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놓치기 아쉽다 해가지고 그렇죠. 다 했던 거군요. 근데 보통은 이제 수험생이다 이러면은 다들 온 가족이 그 수험생에 맞춰서 막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막 다들 눈치 보면서 나는 공부할 거야 이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만 하고 그렇게 근데 사실 해도 점수를 내기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시험들은 오히려 나는 가족들과의 시간도 챙기고 돈 버는 것도 챙기고 하면서도 이거를 해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법과는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게 저는 아마도 부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가 되면 이 핏덩이 아이가 옆에 있으면 사람이 그 이전까지 느껴본 적 없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인생의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있었거든요. 취직한 곳이 마음에 안 들면 이직을 하면 되고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고 저를 찾아오면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되돌릴 수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배수의 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되돌릴 수 없고 생명의 탄생은 내가 되돌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고 그 순간 약간 이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비롯된 능력들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돈을 벌어야죠. 돈을 안 벌 수는 없죠. 아이가 있는데 합격을 해야죠. 합격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 이 생활을 1년 더 하고 2년 더 하면 아이는 점점 클 텐데 아빠 없이 계속 클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합격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 마치 전쟁에서 우리가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가 있고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합격을 못하면 정말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압박감이 몰려오면 사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위축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어요? 저는 제 삶을 항상 조직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내가 한편으로 나지만 동시에 이 나를 조직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이 나의 입장에서 나를 되게 부품 교체하듯이 이렇게 좀 조직을 하면서 살아가는 편인데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죠. 내가 아이도 있는데 시험이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분명히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고민을 어떻게 보면 방어하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처음에는 로스쿨 들어갔을 때 이제 난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끝내겠다. 그냥 시험 공부만 해서 변호사가 되면 가정을 책임지는 뭐 그런 직장인으로서 한번 살아가 보겠다라는 마음 먹었는데 막상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는 느꼈던 거는 그런 태도가 약간 저한테는 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런 압박감 같은 네.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러면 내가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유지하자. 차라리 그러면 시험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방향의 삶이 남아있으니까 약간 이제 안전지대를 만드는 그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로스쿨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글 써서 올리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뭐 책을 낸다고 하면 원고를 모아서 책을 냈지 네. 로스쿨 다닐 때처럼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스쿨 다니면서는 어쨌든 시간도 없고 하루에 내가 글 쓸 수 있는 시간이라 봐야 30분 내외 약간 나를 위한 시간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동안 글을 쓰는 거는 단편적인 글밖에 쓸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글을 써서 페이스북 같은 데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고 네. 이 사람이 극도로 이렇게 수험 생활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와 접점을 자꾸 하나 남겨두고 싶은데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느꼈던 이야기들을 또 남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압박감 속에서 오히려 글이 나의 해방구였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작가와의 생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병행을 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책들을 진짜 20권 가까이 그렇게 많은 책을 내셨는데 가장 최근에 낸 책이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 책인데 이거는 좀 기존 책들이랑 살짝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필로그에 쓰신 것도 보니까 기존 책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썼다 이렇게 쓰신 부분도 봤는데 우선 돈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제목에서. 네. 이 돈이라는 화두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20대 때만 하더라도 돈이라는 화두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35쯤에 처음 신입사원이 되고 직장 동료들도 생기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직처의 어떤 연봉이나 뭐 다른 변호사들은 얼마를 벌고 뭐 수임료는 얼마고 맞아요. 뭐 개업하면 얼마를 벌 수 있고 내가 참 이런 것을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네. 근데 사회로 나와보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하니까 사는 동네 뭐 집은 어떻게 살 것이며 앞으로 얼마를 벌면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 1년에 얼마를 모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었고 또 처음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네. 와 출퇴근이라는 저는 이제 하면서 3년 정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매일 생각했거든요. 2호선 지하철에 실려서 그쵸. 가면서 지옥철이라고 예, 하죠. 지옥철에 매일 입장하면서 네. 이 헬게이트가 매일 오픈되는 거죠. 출퇴근 시간에도 뭔가 책을 읽고 싶은데 고전문학 이런 거 읽히지가 않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스탕달 소설에서 뭐 적과 흑에서 뭐 귀족 부인과 청년의 연애하고 이런 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이 전자책 어플을 깔아가지고 네. 이 자기계발서를 읽게 됐는데 그 어떤 책도 읽히지 않던 그 지옥철에서 자기계발서가 읽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보면 이런 거예요. 당신 지금 지옥 속에 살고 있지. 뭐 맞아. 근로소득의 지옥 속에 살고 있지. 너만 그렇게 살고 있다. 탈출하면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매달 1,000만 원의 자동 수익을 실현하면서 천국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것만 읽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와 그렇구나. 나만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다들 뭐 추월 차선을 타고 월 1,000만 원 정도를 우습게 벌면서 그쵸. 제주도에서 글 쓰며 맞아.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만 다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책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그 비법도 잘 안 알려줘요. 뭔가 묘하게 약간 뭔가 추상적으로 또 알려주면서 그쵸. 책들을 계속 찾아 읽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이 지옥철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약간 그리고 머릿속에 돈 생각이 잔뜩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계발서를 한
한 7, 8개월? 거의 한 1년 가까이 자기계발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랑 좀 크게 다툰 일이 있었는데 다투고 나서 문득 돌아봤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되게 불행하게 살고 있네. 왜냐하면 현재를 내가 계속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계발서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지금을 긍정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쵸. 항상 천국은 미래에 있어요. 항상 여기를 떠난 곳에 있고 항상 100억을 번 다음에 있고 항상 월 자동수익 1억을 실현한 다음에 있어요. 그 전까지 인생을 긍정하면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도달해야 되는 것인데 그 천국은 여기는 없고 여기를 탈출한 곳에 있는 곳이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인드가 되는 거죠. 난 언제 탈출하지? 내가 탈출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몇 개 뚫어놨지?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막 이제 살아가는 거. 재테크 내가 얼마나 하고 있지? 뭐 남들은 뭐 책 보니까 뭐 주식, 코인, 부동산 재테크 대박 나서 직장 그만두고 매일 아침마다 커피 마시면서 제주도와 태국과 뉴칼레도니아를 오가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쵸. 그때부터 전 자기계발 덮었어요.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읽으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불행해진다. 예, 오히려 이제 그 대신에 삶을 긍정하는 방향이 필요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하루를 긍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거든요. 성실하게 살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면서도 오늘 하루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를 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내가 더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읽었던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오늘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이 주말의 시간을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말 너무 아깝지 않냐? 그 시간 남보다 10배, 100배 일하면 추월차선 탈 수 있다. 뭐 가족의 돌봄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오히려 100억 벌면 그때 가족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여정 속에 있는 건데 오늘 하루의 저녁과 이번 주말에 소중함을 포기하면 그 삶은 어디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의 가치관이 담은 내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글들이 모여서 이제 이 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자기계발서를 반박하는 자기계발서 같아요. 이 안의 내용도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마인드셋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다양한 선택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계발서인데 기존의 자기계발서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오히려 와닿더라고요. 자기계발을 하고 싶으면 자기계발서를 그만 읽어라. 이런 내용이 또 그쵸, 나오는데 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앞에 하셨지만 기존의 이런 자기계발 담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자기계발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애덤 그랜트의 책 같은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정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종교적인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일단 뭐 특정 종교에서 우리 지상에서의 삶은 불행한 거니까 죽고 나면 천국이 도래하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 종교적 담론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중세시대 이럴 때. 마찬가지로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지금은 불행하지만 자기 말을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우리가 이 삶에서 좋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오늘 행복해야 되고 오늘의 소중함을 알아야 오늘 속에서 약간의 경험하는 천국들을 만나는 거지. 이게 평생 기도하면서 불행하게 산 다음에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개념은 저는 좀 신앙적으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이제 그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넌 잘못됐다. 지금 근로소득 잘못됐다. 지금 널 다 바꿔서 완전히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삶을 개조하면 천국에 살 수 있다. 뭐 그것이 뭐 월 1억의 자동 수익이든 재테크를 통해 추월 차선을 타는 것이든 뭔가 이제 그런 식으로만 계속 이제 흘러가는 방식은 저에게는 상당히 맞지 않다. 오히려 제가 하루하루 속에서 어떻게 나와 어울리는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하루하루 속에서 매일 실현하는 거지 오늘을 갖다 버리고 언젠가 실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독 이제 그런 돈, 성공, 물질적인 성공으로만 이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그거를 좁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만 이제 치중을 하다 보면은 작가님이 느꼈던 것처럼 나 지금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계속 성장해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좋은데 잘못하면은 이제 자기만의 명확한 관점이 없이 그런 말들을 계속 다
다 수용을 하면서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개발 개미지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개발의 개미지옥에서 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획일화된 가치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 기준으로 내 인생 전체를 재편하고 내 인생 전체를 그 돈이라는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나는 아직 돈을 덜 버는 상태니까 내 삶은 아직 잘못됐어. 돈을 더 버는 상태로 가야 돼.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내 삶은 지금 잘 되고 있어. 모든 가치 기준을 돈으로만 보는 거죠. 저는 그 삶은 엄청나게 취약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가치 기준은 이제 양적으로 평가되는 건데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야 되며, 왜냐하면 돈이 많아져도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항상 그 사람들보다 열등한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가치 기준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반대로 나보다 돈 덜 버는 사람은 다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을 계속 잘 벌면 그 가치 기준에서 뭐 괜찮겠죠. 나의 가치 기준은 돈이고 난 돈 잘 버니까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할 수 있겠지만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산이 좀 떨어지거나 돈을 덜 벌게 오는 시기가 오면 내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치 기준이 거기밖에 없으면.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이 다 돈 엄청 많이 벌었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뭐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뭐 법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어떤 뭐 파산의 직전에 이르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항상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취약한 삶이 되는 거고 우리가 취약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가치 기준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동안 쌓아온 돈이 있고 그 20년 동안 내 시간을 돈으로만 평가한다면 내 삶은 그 누군가의 삶에 비해서 너무 열등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 20년치의 돈을 물려받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나의 20년치는 그 사람에게는 1년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은 그 사람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20년 동안 뭘 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그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글을 썼다. 그럼 이 글쓰기에 만약에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이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남들에 비해서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이 능력이 있으니까 돈이라는 가치 기준으로만 저 사람과 비교하게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중반에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 대학 동기보다 돈이 없고 네, 대부분의 저와 같은 나이대 변호사들에 비해서 연차도 낮고 연봉도 당연히 낮았었죠.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자존감이 흔들렸던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것들을 쌓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난 저 사람들이 없는 되게 좋은 관계가 있어. 좋은 사람이 있어. 혹은 난 저 사람들이 없는 뭐 건강이 있어. 난 가족과 보낸 좋은 추억이 있어. 그래서 뭐 대형 로펌 다니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는 분도 계세요. 나는 아이가 자라는 것을 길이로만 안다. 길이로만. 밤에 가면 이제 아이가 이만큼 커 있고 자는 모습밖에 보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밤 12시까지 맨날 일하느라 주말에도 일하느라 아이가 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는 것을 길이로만 보면서 사는 거죠. 그런 분은 당연히 돈은 더 많이 벌죠. 그리고 법조계 안에서의 명예도 없고. 그러나 내가 그분들과 삶을 바꾸고 싶느냐? 단 한 번도 바꾸고 싶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돈은 덜 벌더라도 아이랑 보내는 시간과 그 아이랑 보내는 시간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나에겐 더 좋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억들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을 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자기 삶에 만들어 두는 것이 그냥 삶을 잘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그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보니까 선택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순간이 많이 찾아오는데 근데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최선일까? 최선의 선택일까?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도 너무 많고 아까 앞서서 이제 작가님의 인생의 그 흐름들을 쭉 들어봤는데 작가님도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나만의 선택의 기준을 좀 명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주변 자본이 많다 보니 거기에 좀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 좀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약간 이런 게 또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 20대 때 이 릴케의 서한집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이 제 인생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 본 그 구절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거든요, 거의.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삶은 어려운 쪽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그 서한집 내내 한 10번 정도 반복이 돼요. 이제 서한집이니까 편지집이잖아요. 네.
카푸스 씨한테 이제 쓴 편지인데, 카푸스 씨, 뭐 삶은 어려운 쪽으로 가야 됩니다. 생명이란 어려운 쪽으로 향합니다. 인간은 어려운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막 계속 나와요. 거의 막 세뇌시키듯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삶은 어려운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학교를 벗어나서 그쵸.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도 학교에 남아 있을까 학교를 나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 나에게 어떤 쪽이 더 어려워 보이지? 라고 했는데, 학교에 계속 머무는 것보다 학교를 나가서 내가 그동안 회피해왔던 사회생활을 하고 남들처럼 직장인이 되는 것이 내가 훨씬 더 두려워하고 어렵게 느끼는 쪽이라는 거를 느꼈던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두려움을 회피할 게 아니라 어려운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런 결정들이 그 뒤로도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은 이제 공공기관에 들어갔었는데, 법무부에서. 네. 근데 우리가 늘 그렇듯이 이제 그 직장에서 어디로 갈지를 막 고민을 많이 그쵸, 해요. 그쵸. 예, 계속 있을지, 뭐 아니면 요즘 변호사들은 사내 변호사를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좀 이제 회사가 워라밸이 좋고 하다 보니까. 저도 당시 사내변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사내변으로 갈까? 아니면 뭐 로펌으로 갈까?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일반 소송을 하는 로펌으로 가는 거를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작 1년 동안 수습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가서 뭔가 범죄를 저지른 분들을 만나고 교도소 구치소 다니고 법원 다니면서 막 사는 것이 나 뭐 왠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또 이제 그런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어려워 보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로펌에서 또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이제 내가 소송을 다 할 줄 알게 되고 모든 프로세스를 알게 되고 자립한 능력이 생긴 거죠. 이제 내가 회사를 그만둬도 나 혼자 사무실 차리고 일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독립성과 자립성이 생기는 그 능력이 생긴 거죠. 어려운 쪽으로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고민할 때도 예. 뭐가 더 어려워 보이나. 네. 내가 이대로 뭔가 다른 로펌에 가거나 다른 회사에 가면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도 있겠지만, 이때 내가 퇴사를 하면 분명히 더 어려울 테고, 또 새로운 환경이고, 이 개업 사무실 뭐 구하는 것부터 해서 되게 복잡한 일도 많을 것 같지만, 또 그때도 이제 그런 선택을 일로 하게 되는 거죠. 삶에 제 나름대로 원칙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선택에서의 원칙은 어려워 보이는 쪽으로 가자. 어려워 보이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선택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거를 옳은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되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서 좀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워 보이고 두려워 보인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내가 아닌 뭔가가 있고 내가 그것을 넘어서야 될 뭔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면허증 따놓고 항상 장롱면허로 갖고만 있으면서 운전을 하러 못 나가는 이유는 사고 날까봐 두려운 건데, 맞아요. 그 말은 동시에 그걸 넘어서야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차를 가지고 되게 자유롭게 전국을 누비면서 해외여행 가서도 렌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넘어서기 싫어서 안 가는 거죠. 네. 제가 네.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 아내도 네. 운전을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좀 오래 탔던 차를 주면서 다 부셔라. 다 부셔도 되니까, 다 부셔 폐차해도 되니까 일단 마음대로 타고 다닌 다음에 그 다음 상태를 만끽하자. 그래서 아내가 운전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갖고 마음대로 막 다니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백화점도 가고. 그 어려운 길로 가니까 좋은 거죠. 쉬운 또벅이의 길로 가는 것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자기만의 선택을 하고 좀 나만의 생각대로 좀 주관 있게 좀 살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주변에 참견도 많고 SNS 보면은 유명해진 사람들도 많고 막 돈 이렇게 벌어라 맨날 그런 릴스 뜨고 막 이러니까, 그런 좀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좀 뭐가 맞는지,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는지 이런 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글도 쓰시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니까, 그런 나만의 관점을 좀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에 대한 답은 꽤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안 좋은 걸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네. 혈당 쇼크가 오고 네, 자꾸 낮잠을 자게 되고 네. 근데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고 하면 건강해지고 좋은 음식이 또 내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좋은 걸 먹으면 계속 이제 안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좋은 쪽으로 계속 정신도 맑아지고 좋아지는 거여서, 내가 막 안 좋은 콘텐츠를 계속 보고 안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요.
그리고 뭐 볼 때마다 계속 뭐 어떤 자극적이고 뭐 폭력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뭔가 타인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혐오하고 조롱하거나 또 내 삶을 부정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콘텐츠를 매일 보면 당연히 거기에 매일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매일 보는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접하면 삶이 당장 되게 좋아지는 게 제가 그 자기계발서 아까 읽으면서 네. 제가 삶이 되게 불행해졌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읽기 시작한 것은 소위 어떤 선한 이야기들을 읽는 독서 모임도 만들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빨간 머리엔, 어린 왕자, 작은 아씨들, 하이디 이런 책들을 읽는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 삶의 느낌이 아예 달라져요. 오늘도 되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작은 아씨들 1000페이지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읽는 몇 개월 동안 삶이 그걸 물들어요. 내가 접하고 먹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콘텐츠도 그리고 사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돈 타령만 하고 아파트 얘기만 하면서 뭐 삶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간인 이상 계속 영향받아요. 만날 때마다 뭐 자기 외제차 자랑하고 만날 때마다 자기 명품 자랑하고 뭐 만날 때마다 자기 코인 대박난 얘기만 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계속 매일 물들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서는 이번 주말에 아이랑 뭐 했는지 어떤 걸 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취미생활 내가 이번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피아노 치기 시작하니까 재밌더라 그리고 뭐 옛날에 여행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당연히 삶은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내가 받아들인 콘텐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집단 생활을 했던 동물이고 타인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크고 살아가면서 끝없이 타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내가 무슨 불굴의 의지로 뭐 갑자기 내가 뭐 광개토대왕 영혼을 소환해서 뭐 빙의해가지고 뭐 불굴의 의지로 타인들의 시선을 무찌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골라내는 거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수밖에 없지만 흰밥이 아니라 잡곡밥을 먹자 이런 것처럼 좋은 것들을 먹는 것만이 내 삶을 그쪽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옳은 건지도 사실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사실 내가 바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그걸 보다 보면 뭔가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약간 요즘에는 진짜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나의 관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다 자기의 과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나에게 무엇이 어울리는 삶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딱 정해진 삶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일론 머스크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일 수 있죠.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법정스님처럼 사는 게 가장 어울리는 삶일 수도 있잖아요. 뭐 대부분의 삶은 그 중간쯤에 있겠지만. 근데 내가 어떤 삶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삶을 가장 살고 싶고 어떤 삶이 나랑 가장 어울리는지는 과거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사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메시지들을 쫓아가지고 살았더니 되게 불행했었어. 혹은 거기에 끝이 없었던 것 같아. 되게 힘들기만 했었어. 오히려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또 어떤 기억은 그런 순간 되게 행복했었는데 되게 내 꿈은 그런 거였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또 기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기억들을 찾아가지고 내에게 어떤 삶이 가장 어울리는지를 정립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글쓰기라 생각합니다. 매일 글을 써야 됩니다. 결국은 네, 저는 기승전 글쓰기. 왜냐하면 이게 저는 글쓰기를 네. 이 면역세포에 되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린 지금도 제가 혜민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혜민님이 뿜어낸 여러 가지 세균들이 저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또 제가 뿜어낸 세균들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거리에서 거의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균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나의 이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나에게 나쁜 것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들어오지만 그것들을 걸러내는 나만의 면역세포가 있는데 저는 글쓰기가 바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가만히 있어도 타인들의 얘기, 뭐 엄마 얘기, 아빠 얘기, 뭐 친구 얘기, 직장 동료 얘기, 상사 얘기, 뭐 유튜브 온 데서 계속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뭐 하루에 들어오는 것들을 뭐 요소들로 따지면 뭐 어떤 날에 몇천 개씩 들어오는 날도 있을 거예요, 말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나의 관점에 따라 걸러내는 거죠. 오늘 정지우라는 사람이 하는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바이러스는 뭐지 나에게? 어떤 것들을 걸러내야 되지? 어떤 것들은 나랑 좀 안 맞지? 자기가 글로 쓰는 거죠. 근데 어떤 말들은 나랑도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말들은 모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걸러내서 자기만의 어떤 체를 가지고 그 자기 관점 만들기는 그렇게 매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기도 하고 자기 관점이라는 것도 뭐 불변하는 나만의 세계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관점은 매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한동안 막 나의 롤모델을 찾고 그 롤모델을 뭐 따라해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롤모델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반대적인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 의미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산 인생을 보면 사실 남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인생의 극히 일부예요. 그분이 아무리 솔직하게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준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버로서 모든 걸 다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줘도 생각된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은 사실 불완전하죠. 그래서 내가 타인들을 따라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만 들으면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볼 때 저 사람 너무 쉽게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특히 뭐 스레드 보면 뭐 이렇게 했더니 하루 만에 팔로우 10,000명 늘었어요. 뭐 이런 걸 너무 많잖아요. 진짜 너무 많아. 나도 저런 사람만처럼만 하면 팔로우 10,000명 되고 근데 금방 뭐 자동 수익 1,000만 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착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타인의 삶이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쌓여온 모든 요소들의 종합이거든요. 총합이거든요. 그 사람의 외모, 말투, 그 사람의 인간관계, 성장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 사람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든 방식, 아침에 뭘 마시는지, 샤워는 아침에 하는지 저녁에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무한한 요소들이 총합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한 명의 인생인 거지. 근데 그걸 그 중에서 뭔가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 한다, 그걸 롤모델로 하면서 따라간다. 그러면 내 삶과는 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다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타인들의 삶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변호사 된 사람 보면서 나도 변호사 돼야지 참고할 수는 있지만 막상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들여다보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도 너무 다르고 제 삶은 다른 변호사에게 추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이 저에게 자기처럼 사는 게 맞다고 하면 거의 다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둘이거나 하나인 것도 달라요. 그러면 변호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달라요. 아이가 둘이면 뭐 일을 더 줄여야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나 부인이 뭐 맞벌이인지 아닌지, 맞벌이여도 공무원인지 사기업인지 요소 모든 게 너무 달라요. 양가 부모님이 100m 거리에 있는지 1km 거리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내 삶에 가장 최적화된 삶은 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롤모델은 아니고 타인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다. 예, 참고만 하면서 나에게 최적화된 삶은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계속 글을 써야 된다. 글을 쓰면서 계속 스스로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난 저 사람하고 뭐가 다르지? 저 사람 인생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난 왜 저렇게 살 수 없지? 이런 점들이 다르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다른 삶을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글로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롤모델이라는 표현보다는 레퍼런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너무 좋은데.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진짜 참고 사항처럼 각각의 사례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사례들이 다 다른 인생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도 자기 걸 만들어가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과 종합하면은 그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인생을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냥 네. 보기만 하기보다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좀 자기만의 관점을 찾는 과정을 지우 작가님의 삶을 통해서 네. 보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또 진행을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할
때마다 네. 뭐 방송에 나갈 때마다 또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서 되게 나오는 말들이나 하는 말들이 달라진다고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왜 뭐 괜히 뭐 유재석 씨가 뭐 국민 MC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볼 때는 뭐 별로 하는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왜 국민 MC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뭔가 되게 사람이 이런 걸 잘 끌어내는 거죠. 근데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고 너무 덕분에 감사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네, 좋은 이야기, 네,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TMI가 많아서 오늘 유독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지우 작가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들, 궁금한 것들 댓글로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물건 챙겨 오셨나요? 아, 네, 제가 좀 챙겨왔습니다. 네. 네, 정지우 작가님한테는 오늘 제가 자기만의 관점을 만드는 도구들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어떤 걸 가져오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는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고요. 정지우 작가님과 인사를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